여기 오신 이유가 이제 예, 저희를 보러 온 게 아니시고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안 오셨는데 예, 정말 우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두 분의 훌륭한 우파 농객 두 분을 정말 섭외가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었는데 두 분께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할 텐데요. 일단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사회안전 방송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회안전 방송 측에 감사하다는 박수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젊은 보수뿐만 아니라 보수 그리고 뭐 보수란 말, 예, 우파 농객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플랫폼을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주신 점은 너무 감사드리는 면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서 박근혜 TV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검색어를 치시면은 저희 멤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조하시고 조회수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저 진짜 부탁드릴게요. 조회수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정규진 실장님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정규 실장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 소개가 됐는데 예. 사실 저희가 정규 실장님이랑 연락돼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신다고 했을 때 펄쩍펄쩍 뛰었어요. 진짜 둘이서 너무 좋아갖고 이게 정말 평소에 너무 모시고 싶었고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되게 젊으시죠? 57년생 곧 생일이십니다. 1월 12일 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경제 논설위원을 하고 계시고 뭐 이력이 대단하십니다. 고려대 졸업하시고 뭐 한국경제 경제교육 소장 너무 많아요. 이건 네이버에 쳐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경제 논설위원보다도 정규제 TV 저희 거의 뭐 드디어 왜 이제야 나왔냐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정말 신드룹을 일으키고 있죠. 공중파 토론 기피 순위 1위라는 거 아세요? 다른 쪽의 패널이 정규 실장 나오면 안 나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돌직구의 모든 것. 인생은 고단한 겁니다로 고단 선생이라 불리면서 신의 경제요로 우파의 4번 타자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규제 TV의 주인공 정규제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서 있는데? 아니, 안 놓는 서 있네. 예, 그리고 한 분 더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실장님에 이어서 요즘에 또 주가가 너무 높으세요. 거의 연예인급이세요. 변희재 대표님이랑 여의도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술자리를 함께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그래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뭐 이분의 단점이라면 진중권 교수의 학교 후배라는 그거 말고는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 하나 이렇게 골로 보낼 수 있구나 무서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부릉부릉 아주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변씨잖아요. 이순신 장군님 어머니가 변씨인데 이순신 장군님 어머니 변씨 이후로 변씨가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변희재 대표님보다 살짝 먼저 트위터를 하고 있었는데 변희재 대표님이 들어오신 후와 전에 트위터의 생태계가 다릅니다. 진짜로. 이거는 마치 프레데터가 세렝게티 초원에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이 생태계가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모든 여론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젊은 우파 농객으로서 요즘 TV 출연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주 유명 인사신데 저희 이 20대 30대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변희재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앉아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각자 오늘 오신 거에 대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자. 아니 늦은 밤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뭐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녹화되는 건가요? 예,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얘기해도 돼? 일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잘 시간인데 이렇게 나와요. 앉아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실장님도 좀 쉬셔야 될 텐데 이 시간에 이렇게 2, 3분 뭐 내일 이제 피를 빨아먹는 거죠.
예. 배지 대표님은 공개 방송이라 그러면은 뭐 저는 그냥 이렇게 스튜디오 예. 아니면은 저희 작년 이맘때 했었던 저격수다 공개 방송 방송, 예. 극장에서 이런 줄 알았는데 카페에서 이렇게 또 있으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방송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결혼식 끝나고 피곤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예, 좀 훨씬 더 좀 밝은 분위기 같고 좀 밝은 분위기에 말 막 하다가 이거 방송 나가는 게 편집 때문에. 항상 이 카메라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예, 이걸 좀 조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방송심이 몇 개 걸리고 하는데 근데 앞으로 날 부를 때는요. 예. 이렇게 잘난 인간 옆에 좀 앉히는 차이가 나잖아요. 아 근데요, 이거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변희재 대표님한테 전화를 먼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약간 좀 풀이주고 목소리를 말씀드렸더니 변 대표님께서 그런 거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정규진 실장님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저희는 제가 좀 강력하게 좀 주최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면 그래도 최소한 정규정 선생님 정도 같이 오셔야지 그래도 좀 가오가 나오지. 우리끼리 해가지고 뭐 네. 일단 저희가 질문은 여쭤보고 싶은 건 너무 많고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많으실 것 같으니까 먼저 각설하고 질문을 바로 들어갈게요. 근데 아까 변 예. 대표가 사실은 변영욱 씨가 날 소개할 때 예. 이렇게 소개도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거 해도 됩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질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고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분이 뭐 자칭 타칭 원치 않든 원하든 상관없이 이 시대의 우파 농객으로 불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두 분께서 우파 논객이라는 칭호가 붙는 게 혹시 싫으시진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난 나의 길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우파, 좌파,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거는 사회과학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싫든 좋든 이건 정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은 진보 보수로 나눠가지고 이게 잘못된 개념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다 헛갈리는데 사회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렇게 3분으로 가고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묶어서 우파라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뭐 제가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제가 대학 때 가장 깊이 공부하고 대학 때 가장 외출을 했던 게 제가 존 스튜어트 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 스미스고 자유주의가 맞죠. 그 두 사람 자체가 자유주의자고 당연히 우파로 되는 거니까 문제가 있건 없건 건 정확한 개념인데 어제 그러니까 금토 저희 우파 쪽에 문화전사 농객들이 원주에 가서 김지아 선생하고 좀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문화투쟁과 문화부흥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냥 김지아 선생이 대놓고 다시는 자기 앞에서 우파라는 말 쓰지 말라고 좌우를 더 뛰어넘는 초월적 개념을 써야지 언제까지 그러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개념 맞는데 뭐 바로 우리 저격수단을 운영하는 박세근 선배가 이제 우파 안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쓰든 안 쓰든 우파를 본인이 쓰든 안 쓰든 우파라는 개념 있는 거고 그건 지금 정확한 개념이에요. 맞죠? 우파 농객변이지. 근데 제가 어디 방송 나갔을 때 보수 농객변이라면 제가 바로 잡아요. 그냥 보수주의보다는 제가 자유주의 같기 때문에 예. 우파 농객, 자유주의 농객 이렇게 얘기하지 보수 농객은 아니다. 그건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소개를 할 때 감히 보수 농객이라는 표현을 잘 못 쓰게 되더라고요. 정규 실장님은 어떠세요? 글쎄 보수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진보잖아요. 그럼요. 이 시대의 진정한 진짜 진보. 진정한 진보. 아니 진정한 보수. 근데 뭐 이름이라는 것은 누가 불러주기 나름이고 누가 뭐 당신 보수야 그럼 그래라지 뭐 그럼 되는 거죠. 내가 뭐 굳이 뭐 나를 정리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뭐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 우는 옳다는 뜻이잖아요. right는 예. 맞습니다. 그 옳은 농객 이렇게 될 거를 왜 우파라고 그러고 옳은 농객으로. 그 왼쪽은 틀린 농객. 오른쪽은 옳은 농객. 그 옳기 때문에 옳은이에요 그게. 그 옳은 농객.
되게 우파라는 그 어떤 분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조금 이거와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면은, 우파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파로 살아가지 않아요, 나는. 어.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지. 예. 인간답게 살려고 할 뿐이죠. 근데 이제 흔히 틀린 쪽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하려고 그러죠. 편집. 아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자연인 자기로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누구에겐가 기대고 사회 속에서 원오브 사회로 살고 싶어 하지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그쪽에 가요. 그러니까 우파농객으로서 살아간다 이런 표현은 사실 옳은 표현이 아니고 난 나로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왜 우파농객으로 살아가냐. 하다 보면은 옳은 얘기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런 것일 뿐이지 뭐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저 옳은 말을 하게 되는 거 그렇지 않나요? 약간 멘붕이 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 자체 별로 생각을 안 해보다가 질문 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라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이 나오니까 글쎄 하여튼 정규 선생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파농객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 질문 보고 이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아니 글 쓰고 이제 옳고 그른 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을 뿐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파 이렇게 규정을 한다기보다는 제 경험상 보면은 좌파 쪽에서 상당히 이렇게 틀을 가다 놓으려 그래요. 네. 올바른 얘기하면은 이렇게 일단 숙으로 이렇게 몰아붙여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냥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매체 활동을 저는 뭐 매체를 운영하기도 하고 뭐 정규 선생님도 이제 매체 활동하시고 특히 이제 뭐 방송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른바 좌파도 아닌 이른바 친노 종북노조가 다 장악을 했었단 말이죠. MBC나 KBS. 그런데 가게 되면 자꾸 의도적으로 이쪽을 자꾸 우파란 말도 써주면 다행인데 우파란 단어 절대 안 써주죠. 그쪽에서는 보수란 단어하고 수구란 단어만 써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 규정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제 경험상 보면은 뭐 저는 나중에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이른바 민주당 오른쪽 지지자인데 그냥 민주당 오른쪽 지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막 보수 공격으로 확 타이틀 붙여버렸어요. 그냥 보수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보수주의보다는 자유주의적 노선이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보수 농객 타이틀을 프레시안하고 오마이스에 붙여버렸단 거예요. 이게 규정을 당하니까 이제 피곤한 거고 아마 여러분들 문제인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30대가 더 심한데요, 20대보다는. 주위에서 생각 같은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30대에서는. 지금도 여론조사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좌표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왕따를 자꾸 당할 거고 아마. 왕따 많이 당했을 겁니다. 저도 뭐 잘 나가지도 않지만은 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그냥 왕따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젊은 쪽에서는. 아니 근데 실제로 보고 제가 방송 분량 중에 어떤 분량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굉장히 왕따다. 이념적으로나 이런 거라. 그래서 외로움 많이 느끼고. 꼭 그것 때문이에요?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따는 아니고 원래 이 대중들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야지. 그걸 뭐 나는 왜 왕따냐, 우리 편이 왜 다수가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미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 조바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제가 왜 우파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느냐 하면 우파다, 좌파다 또는 어떤 인간의 이 복잡 다양한 행동들을 어떤 관념적 카테고리 속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좌쪽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쓸 때 명사 형태의 단어를 많이 쓰느냐 아니면 동사 형태의 단어를 많이 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좌와 우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우파다, 너는 좌다, 뭐 너는 뭐다 하고 말하자면 독일어로 따지면 하이트 이런 말을 붙이거나 영어로는 니스
뭐 이런 말을 붙이는 개념정의, 말하자면 모든 인간의 다양한 또는 늘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 특성을 하나의 규정된 단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틀린 애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 지금 그 왕딴, 뭐 예를 들어서 넘치는 그런 소위, 왼쪽이 뭔지도 모르고 왼쪽 하는 애들은, 대개 이, 말하자면 지적 역량의 문제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왜, 아니, 지금 속이 후련해서 그런 거예요. 지적 역량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면 최근에 뭐 EBS에서 만든 무슨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를 공격하는 드라마라든지, 오늘도 아마 EBS에서, SBS에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최후의 제국인가? 뭐 이런 거를 쳐다보면, 야, 우리나라 정말 돈이 많아서 참 쓸데없는 PD들이 오직 관광하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쓰고 다니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들을 보고 있으면 그 왼쪽이 아니에요. 왼쪽의 생각의 단편을 그저 아주 편하게 그냥 엔조이하고 있는 거지. 그게 뭐 시어리에서 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웃어 넘길 일인데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야, 공중 방송에서 저런 무참한 자본주의를 박살내는, 근데 그 박살도 아니고 뭐 웃을 뿐인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아까 변희 대표님 말한 대로 저도 이런 활동을 했지만 어린 나이에 조바심이 많이 나서 뭔가 방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랬던 경험이 너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저 같은 친구들이 이 정규재 실장님이 하시는 정규재 TV에 그렇게 열강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내 얘기, 내가 정말 가슴에 담고 있었지만 언어 능력의 부족에 의해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이런 게 있었네? 그렇죠. 라는 걸 정말 많이 짚어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정규재 TV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200만 조회수 돌파 예. 때문에 성황리의 연말 송년회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200만 아니에요. 260만. 260만. 죄송합니다. 당황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규재 TV가 이것 때문에 성공한 것 같다. 또 다른 관점이 있을지, 아니면 뭐 내가 정말 잘생겨서 된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한두 네. 가지 이유가 아닐 거예요. 지금 예. 우리 변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잘생겼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이 너무 오염된 이 영상에 찌들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변 대표가 만드는 미디어워치를 네. 보면, 우선 카바를 딱 볼 때 우선 기분이 좋거든요. 일단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겠지.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뭔가 표현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단어는 너무나 뻔한 단어와 너무나 뻔한 프레임에 말하자면 현실을 공격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본주의를 비난하며 시장경제 원리를 너무도 냉정한 말하자면 부자들의 규칙인 것처럼 늘 떠드는 논리를 듣다가 그렇지 않은 논리를 탁 접하니까 우선 이건 뭐지 하는 느낌도 들 거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마 사회안전 방송 2% 잘 될 것 같은 게 일단 원고가 없다는 거. 네, 없습니다. 원고가 없이 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호소력 있게 듣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간혹 실수를 해서 야 이건 좀 잘못 얘기되었는데 이 단어는 부적합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올리거든요. 또 숫자가 예를 들어 틀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책의 내용을 얘기했는데 하도 읽은 지 오래돼서 작가가 기억이 안 난다든지 다른 작가를 갖다 붙였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올려버려요. 그냥 오로지 라이브로만 한다. 뭐 우리 사전에 콘티는 없다. 그렇죠. 이런 거로. 알겠습니다. 네. 그 정규재 TV도 정말 우리나라에 그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또 최근에 있었던 빅 이벤트 곰TV가 폭발했었던 약간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컴퓨터 서버. 저는 곰TV가 그런 걸 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사실. 네. 곰TV 측에 죄송합니다만 변희재 대표님의 사망 유의 일베에는 이런 소문이 있었죠. 간결은
변희재 대표의 기획이다. 예. 정말 그랬잖아요. 예, 정말 그 전에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사망 유의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희열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때 그걸 보면서.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질문 내가 대신할까? 예. 그런 짓을 왜 했어? 그런 무서운 행동을 왜 하셨는지. 아니, 그런 짓을 왜 했냐고. 완전히 한 절반 정도는 우연이고, 한 절반은 필연인데, 계획된 거는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될 거라 예측은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간결하고 토론한다 그랬을 때, 제가 분명히 트위터에 5번 이상 걸쳐서, NLL 같이 이렇게 외교 안보 전문 사안을 미학 전공자인 진중권과 건축학 전공하는 일반인이 토론하는 거 위험하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간결히 지니까 또 저한테 책임을 덮어 씌우더라고요. 응원했다고. 아니 응원은 했죠. 간결보로 잘하라고. 저는 그런 토론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비전문가가 함부로 나아갈 게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진중권이 이길 줄 알았죠. 왜냐하면 저는 진중권하고 한 13년 차 붙어봐서 그 사람의 이 전력을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까 실력은 없어도 이 사람 이렇게 장난치는 거 토론 기술 이건 엄청나게 뛰어나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술을 발달시킬 이유가 없죠. 자기 아는 거 뱉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술들이. 그럼 간결한 사람 일반인인데 그 기술에 농락당할 것 같다. 그건 뻔했던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진중권 씨는 더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일반인 데리고 확산 내버렸으니까 이쪽에 안보 전문가 나가면 당연히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받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툭 던졌는데 이제 소송 취하해주면은 받을 거라고 봤어요. 예,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게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일반인하고 이겼으니까. 근데 원래는 이제 안보 전문가인 이제 김성욱 이 대표를 섭외됐는데 김성욱 대표가 11월이 전체 강의 스케줄 다 차 있어가지고 어렵다는 거를 간신히 17일에 빼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안 맞은 거죠. 17일까지도. 그것도 안 맞아가지고. 그 김성욱이라면 그 간첩 잡는. 한국자연아. 계속 진중권이 정복 킬러. 도망갔니 뭐니 그런데 김성욱 강의는 다 5주 다녀요. 5주로. 5주 군부대를 다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중권 쪽에서 계속 도망갔다고 자꾸 선동을 하니까 이거 다른 사람 내보내면은 그 선동에 당하겠다는 가지도 못하고 아예. 근데 제가 직접 나가면은 더 이상 선동 안 할 것 같다 하고 NLL 부분에서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NLL 정도는 이른바 우파 쪽에 좀 전공 필수 개념이 있어요. 오다 가다 주워드는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도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대북 관계 전반을 토론한다 그러면 제가 절대 안 나갔을 텐데 NLL 요 특수한 거 하나 정도면은 축적된 데이터만 제가 잘 정리해서 가면은 충분히 할 만하겠다. 그리고 이미 간결과의 토론에서 쟁점이 드러났거든요. 두 개가 정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 두 개만 제가 잡아내면 되겠다 해서 첫 번째 좀 들어갔던 게 그거죠. 남북관계 기본 협의서에서 NLL 추후 협상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문제 없다 협상하는 거. 요 파트하고 등면적하고 등거리하고 요 헛갈리는 거. 요 두 개만 잡아주면 되니까 일주일은 충분했죠. 일주일 동안에 책하고 논문하고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툭툭 정리해가지고 나갔을 때 근데 의외로 그 두 가지 대해서는 이른바 우파 쪽에서 명쾌하게 정된 건 없었어요. 명쾌하게 정된 건 없었어요. 팩트는 있었는데 이 팩트로 이걸 제시된 건 없었기 때문에 팩트를 찾아서 제가 이제 재구성을 한 거죠. 그리고 토론 당일날 저는 확신했던 게 진중권 당연히 이거 모를 거다. 왜냐하면 그 논문이나 이렇게 서적을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중권 씨는. 제가 지금까지 토론을 한 3번 해봤는데 항상 네이버 지식인하고 그리고 이제 오마이뉴스 기사 2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제가 어쨌든 팩트는 남북 대화로 그냥 직접 원소스를 찾았기 때문에 당연히 몰랐을 거고 아마 갖다 대면은 버벅될 거다. 이제 그거는 충분히 예상을 했죠. 예상을 했고 이미 제가 2009년도에 야후 토론회에서 미네르바와 인터넷 정책 관련 진중권 씨랑 토론을 해봤어요. 그때는 여론이 미네르바와 거의 9대1 정도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인터넷 정책을 토론을 해보면은 그 인터넷 관련 정보통신망법부터 전개통신사업자법 복잡한 법 체계가 있거든요.
이거를 빼놓고는 논의할 수가 없는데 계속 나와가지고 네이버 지식인하고 한겨레 기사만 가지고 들이대니까 제가 그냥 계속 법이 무엇인가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정보통신망법이 뭐고. 그래서 그때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전력을 데이터를 들고 나가면은 아마 제대로 못할 거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렇게 됐고 사망률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건 기자들이 경향신문 기자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했었는데 사망률은 이소룡의 유작이죠. 영화 찍다가 이제 죽어서 갔는데 1층, 2층, 3층, 4층까지 각기 다양한 무술고수들과 싸우는 영화인데 제가 사망률 타이틀을 주고 진중권에게 이소룡을 칭해줬기 때문에 한겨레도 그랬고 경향신문도 그랬고 스스로 악당을 자청하는 놈을 처음 봤다 저한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토론 끝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진중권 그리고 2층에서 황장성을 묻힌 다음에 더 이상 못 나오잖아요. 나는 진중권이 중간에 나가 떨어질 줄 알았다, 사망률처럼. 나가 떨어지고 충분히 알았고 3층 버티면 당연한 거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대타를 써야 되니까 똑같잖아, 사망률하고. 네, 맞습니다. 이소룡이 죽고 당룡이라는 한국 사람을 대타를 써가지고 완성시켰다고요. 자, 제가 드디어 대타를 구했습니다, 이제, 사망률에. 다음 주 토요일 날, 대선 전반대에서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하고, 굉장히 사람을 못 구한 게, 진중권 이후로 아무도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고재열을 잘 설득을 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설득을 하셨습니다. 네, 설득을 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소송 금액은 다 이제 탕감이 된 아니, 그게, 그건 어떻게 소송은 제가 취하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7회까지를, 그러니까 10회까지 맞춰야지만 취하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취하를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도 지금 판사도 취하기만을 기다리는데, 너무 제가 취할 명분을 지금 없애버려가지고, 중간에 나가버리고, 또 제가 1회 때 썼던 토론 지도를 제가 조작했다는 걸 가지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게거든요. 동영상도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 지도 분명히, 그거 누가 봐도 그거 추정 지도죠. 그걸 누가 그걸 공식적으로 쓰니까, 그런 지도를. 제가 그 지도에서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계속 이렇게 제가 지도 조작했다 하고 다니니까, 그거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또 써놨어요. 다 써놨어요. 그리고 그거 같이 퍼나는 오유와 그 MLB팍 애들도 다 지금 잡아놨는데, 그쪽 막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까지 와서 그 빼달라 그래가지고 정리하려고 좀 시간을 놓쳤는데, 시간 놓치다 보니까 또 이번 주 대선 뭐 이래가지고 넘기긴 넘기는데, 어쨌든 지금 민사소송 취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 형사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거 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선 끝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재열이라는 친구가 진중권 대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죠. 그걸 진중권이 받아들였어요? 아니, 진중권 씨는 어차피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게 촬영 중단됐지 않습니까? 발언권이 없는 거죠. 곰TV 쪽에서 저는 좀 곰TV 뭐 볼지 모르겠는데 곰TV 쪽에서 이상호 기자한테 강력히 컴플레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곰TV 그래도 중간에 뛰쳐나갈 수가 있냐. 뭐 자기네 브랜드가 뭐 추락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때 곰TV 브랜드가 상승했죠. 아니 곰TV 브랜드가 언론사 막 갔다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막 브랜드 추락했다고 발만 뛰니까 진중권 씨는 더 이상 어차피 출연할 수가 없었고. 이상호 기자도 사회를 안 봐요, 그때는 이제. 그래서 사회는 이제 최요한 씨, 제 종편에 주로 왼쪽 파트너는 최요한 씨가 사회하고 고재열 기자하고 이렇게. 저는 원래 그거를 좀 제안했었는데, 왜냐면 저는 고재열 기자가 그걸 좋아할 줄 알았어요. 문재인 대 박근혜 해가지고, 문재인 쪽 나팔 쏘는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저는 물론 박근혜 이렇게 잘 알겠지만 지지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총선 때부터 박근혜 막 파퓰리즘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고재열 기자를 위해서 했는데 고재열 기자가 문재인 대 박근혜 왜 그런 거 하냐, 우리가 나팔수냐, 좀 더 그냥 건설적인 얘기하자 해서 대선 전반으로 주제를 좀 바꿨어요. 어쨌든 마지막에 대선 전주 마지막에 토요일 날 한 번 더 합니다. 아니, 저는 잘 들으셔야죠. 이랬을 때. 여기 빵 뚫는 거야 그냥. 근데 제가 아버지랑 족발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체중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아니, 누가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한 친구가 나가서 진중권 씨한테 깨졌다고. 간결, 예. 일반인이요. 그 간결입니까? 간결하게 갔습니다, 진짜. 간결하게. 근데 그래서 누가 내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막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누구하고 한다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아마 우리 변 대표가 아닌 것 같더라고. 김성욱 대표였죠. 한다고 해서, 내가 웃으면서 변 대표가 직접 한번 나가라 그러지, 웃었는데, 며칠 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의 토론을, 재미로 여기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죠. 썩 좋은 것은 아닌데,
어떻든 이제 그 진중권의 그 활동이나 토론 이 기법도 아니야. 약간 수법 같은 거예요. 네네. 막 이제 상스러운 욕을 하고 아주 그 친구가 윗드가 있죠. 약간 윗드가 있는 말을 던진 다음에 도망 나가죠. 도망가 버리면 이제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파트너가 있으니까 네. 근데 계속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길게 토론하면 아마 그 친구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은 느낌인데 몇 번 이제 TV 토론도 같이 해봤고 근데 그 공부라는 게 되게 이제 그 진중권 씨가 무슨 대중 모임이 있다거나 촛불 시위가 나거나 할 때 이제 저는 이 진중권 씨가 좀 돈방된다 하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돈방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아세요? 돈방이라는 말을?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예. 덤벙 된다. 덤벙? 좀 다르죠. 네, 아니고 덤방된다는 게 있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지로는 느끼실 것 같은데 소위 그게 1960년대 말 70년대에 소위 유럽의 삼류좌파들이 굉장히 해먹던 수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그 책을 소개해드리면 소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적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지적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늘 당혹해하는 뭐 보드리아르라 뭐 데리다라든지 락강이라든지 하는 이런 소위 유럽 좌파 중에 정말 아는 척하는 독보적 지위에 있는 말하자면 진중권의 스승격 정도 되는 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 농객들이 쫙 있는데 그 농객들이 항용 떠드는 얘기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이 정말 무의미한 난센스에 불과한 일종의 그 코믹한 윗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논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적사기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 자신도 그런 논법과 어떤 그야말로 지적인 단어들이 동원되어 있는 사실상의 사기적 논법에 굉장히 우리 자신도 속아왔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 책은 지적사기라는 이름의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서관에 가야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책은 별로 안 팔아요. 좋은 되게 책이 특이한 건데. 절판이 많이 되죠. 그래서 물론 내 책도 절판되고. 그 소칼이라는 그 미국의 이론물리학교 뉴욕대학 교수예요. 그 소칼 교수가 쓴 지적사기라는 책을 보면 아무나 너무나 재밌고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이제 좀 전문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정규 실장님께서는 경제 분야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요즘 인기와 독보적이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연일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시고 있는데요. 뭐 보수 진보든 좌든 우든 새누리든 뭐 민통당이든 그냥 가리지 않고 연일 이렇게 융단 폭격식으로 날리시는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민주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 생각하시는 올바른 경제민주화의 방향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있다면 경제민주화는 틀린 개념이기 때문에 틀린 것의 올바른 방향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는 기껏 해봤자 마이클 샌델류의 삼류 공동체주의를 해보자고 하는 말하자면 SBS PD들이 미국의 거지들을 취재하고 파파뉴기니에 가서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조그만 부족 숫자가 한 30명밖에 안 되는 애들 취재 와가지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공갈치는 그 비슷한 수법의 그런 그 책동이 경제민주화죠. 그 소칼 마이클 샌델류의 그런 그 말하자면 이점 우리 사회를 아주 잘게 말하자면 촌락공동체 또는 파푸아뉴기니식의 그런 공동체 조직으로 환원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범위나 범주의 오류에 속하는 전형적인 논리, 결과적 평등을 만들어내자는 주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민주화죠.
그 결과적 평등을 요구하는 모든 주장들이 집대성이라고 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필연적으로 우리에 속하죠. 그래서 올바른 경제민주화의 방법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도대체 왜 이 경제민주화 뭐 이런 정말 흔히 말하는 새누리당도 굉장히 이제 레프트 좌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염되게끔 많이 생산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지금 우리 시대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죠. 뭐 그걸 어떤 사람은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대 정신이 아니고 집단 오염이에요. 집단 오염이나 집단 전염병이 번지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을 시대 정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다수의 사람들이 떠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우리는 단호히 부를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떻든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지지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소위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박근혜 대표가 더 오른쪽으로 가면서 또는 옳은 방법으로 그것을 바로잡기에는 이 정당 정치 구조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으로 이제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이 꼽아야 할 깃발을 빼앗아서 먼저 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당황하게 만들고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는 거두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기주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논리, 경제 철학 관점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새누리와 민주통합당을 가리지 않고 정말 쓴소리를 잘 해주시는데 또 변희재 대표님도 역시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변희재 대표님이 정말 누구 하나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편이거든요. 특히 또 얼마 전에는 최근에 약간 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만 약간 이제 이준석 씨와의 어떤 갈등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비판을 좀 하시고 또 최근 몇몇 뭐 비대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변희재 대표님 역시도 어떤 그런 생각에서 그런 저는 그 정규정 실장님하고 똑같은 방향에서 제가 단어를 제가 중도라는 단어를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즉 경제 민주화라는 명백한 세금 파퓰리즘 정책, 기업 타도 정책을 쓰는 그 실질적인 명분을 중도층 공략이라고 자꾸 쓰고요. 자꾸 그런 이상돈, 김종인 씨, 뭐 남경필 자기가 스스로 중도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자 중도라는 개념을 한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과감하게 정리한 사람이 지금 김재하 시인입니다. 중도랑 관련 문필집을 써가지고 쫙 썼어요. 불교적 문제 해가지고 역사적 문제에서 그 중도 가운데 중자 길도자는 정도하고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이에요, 올바른 길, 중도는. 그러면은 나는 중도다. 나는 올바르다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 사이에서 중도, 가운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김재하 주장은 중도는 가운데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다. 어느 순간에는 극으로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에 극대로 나타날 수 있다. 왜냐? 그 지자체부터 서울시장 재보선 때까지 무상급식 파퓰리즘이 난무할 때 그거 반대하는 사람 다 극으로 몰렸죠. 그때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 그게 중도예요. 이건 아무리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라 얘기하는 태도를 중도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극이나 극자로 보이게 돼 있어요. 다수의 횡포에 대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대위하고 남경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중도입니까? 다수의 행포에 앞장서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중도의 반대말은 좌나 우나 이게 아니고 파퓰리즘이에요. 파퓰리즘이 안 된 말이 중도인 겁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그래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총선 이후에 이 파퓰리즘을 주동해왔던 비대위 세력들하고 멀어졌어요. 김종인 오늘 같이 먹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김종인 이상돈 멀어졌는데 멀어지게 된 하나의 계기라기보다는 박근혜 후보가 저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정통민주계, 김경재, 한강호, 그리고 한화가, 그리고 김중태 민주화 투사, 그리고 김지아 시인 이 사람들이 붙으면서 그런 중도를 뭐 가져오겠다 얘기하는 김종인 이상돈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중도의 말한 표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어설프게 무슨 중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표라 그러면 호남표거든요. 호남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게 이제 할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제 선동하는 사람들하고 좀 멀어지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큰 행운 그거 아니었으면요 여전히 김종인 씨가 경제정책 관할하고 이상돈 씨가 했었으면은 선거를 이겨도 심각하고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우파 쪽에서 단결을 할 수가 보수 우파 쪽에서 지원할 수도 없고 단결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중도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중도는 절대 좌우간의 중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올바르게 살겠다는 진지한 삶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현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멋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참고로 시장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유비에 올라오고 있어요. 중도는 결코 이념의 무정부성이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게 중도가 아니죠. 중도는 단순히 좌우의 가운데 지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도를 가운데 지점으로 얘기하면 집단전염병도 때로는 중도를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 또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모두를 초월한 어떤 본질에 해당하는 태도를 중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본질에 입각에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한쪽으로 쏠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히 중간지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러서 이념의 난교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치의 무정부성이요. 지식에 있어서의 백치 상태를 중도다. 그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흔히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 또는 중도를 걸어야 되라는 말로 그 이념의 무정부성, 지식의 백치에 가까운, 이념의 난교에 가까운 싸구려 작탕을 때로는 중도라고는 말을 더럽히고 있는 거지. 중도의 원뜻은 단순한 산술적 중간, 평균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명박 정부가 예를 들어서 왜 왼쪽에 이런 집단 전염병이나 정신병을 광범위하게 광장으로 나오게 길을 열었느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말하자면 우리 흔히 정치학이나 사회학 또는 경제학 일부에서 얘기하는 중간 투표자의 정리라고 하는 그 중간값을 중도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중간값을 마치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그걸 중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념의 난교를 중도라고 부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부탁한데 야 당신은 왜 그렇게 균형적이지 않아 또는 균형을 좀 지켜줘 이런 말을 들을 때 귀를 좀 씻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더러운 말을 듣는 거예요. 예, 이게 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현진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기춘 실장님도 그렇고 기존 우파 새누리 혹은 뭐 민주통합당도 다 포함해서 이것만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변희재 대표님은 페이스북에다 트위터에서 이렇게 뭐 청년 정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뭐 정규 실장님도 많은 비판을 하시는데 혹시 청년 정치 저희가 여기 2030 세대가 모여 있으니까 변희재 대표님은 청년 정치에 대한 어떤 예, 사실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양당들이 청년 정치를 좀 제대로 구현을 못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새누리당이 가장 심각하죠.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그들끼리의 치열한 생산적 경쟁을 통해서 청년 리더가 배출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장관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뭐 전혀 새누리당에서는 밑바닥에서 경쟁하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20, 30대에서. 모든 선거 때마다 항상 낙하산을 꽂혀 들어오지 밑에서부터 인정받아서 올라오는 사례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는 저 민주통합당의 저 김용민 저 사람 낙하산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제가 기억하기만 하더라도 2003년부터 무려 9년간 라디오 21이라는 신노 매체를 이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걸 뭐 거짓말로 하든 뭘로 하든 욕설로 하든 어쨌든 그 바닥에서부터 거짓말과 욕설과의 경쟁에서 최고 지점으로 올라가서 공천권을 딴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민주통합당에서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 다 인정하고요. 통합진보당의 김지영 같은 경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대련에서 활동하고 외대 총학생회장 거치고 한대령 집행위원장 거치고 민노당 부대변인 그리고
민노당에서 강남 그 시의원 출마하고 바닥에서부터 종북을 놓고 경쟁해가지고 여왕 자리를 우리가 뭐 흔히 그때 고대녀 뭐 해적 그 김지윤입니다. 예. 우리 쪽에서 이제 김지윤만 하니까 당연히 김지윤이 될 거라 그랬는데 김지연이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개파의 이 충성도나 경쟁력 봤을 땐 김지연과 김지윤은 게임도 안 되는 것. 이미 김지연으로 확정이 된 상태였죠. 근데 그게 내정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개파 전쟁을 해서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김재현이 여왕이라면은 김지윤은 하녀 정도 되는 생각이 안 돼요. 문제 없어요. 김영민이든 김재현이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경쟁 시스템 봤을 때는. 그럼 새누리당에서 나 이번에 이준석 페이스북에다가 또 썼던데 그 청년정치 4인방에서 본인, 손수조, 김상민 의원, 이재영 의원 그 4명 난 여기서 누가 아는 사람 있었어요? 이른바 전체 보수 우파 사회 진영 전체에서 4명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청년 리더라고 낙하산으로 찍어 내려와서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준석 씨는 내가 그걸 그렇게 낙하산하고 비판을 했는데 4인방이라고 표현을 쓰고 청년치 4인방. 어떻게 그렇게 젊은 친구가 낙하산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렇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또 솔직히 이준석 빼고 제가 알기로는 김상민 의원하고 이재영 의원은 문제의식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건 잘못되는구나. 밑에서 경쟁에서 올라와야 되는구나. 바닥부터. 그래서 저랑 오히려 좀 교감을 많이 하고 대선 끝나고 그 작업을 할 건데 그럼 좌파에서 만약에 저런 낙하산을 찍어 보냈다. 30대 초반. 어림도 없는데 어림도 없는데. 밑에서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럼 어림도 없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럼 이쪽은 왜 가능하냐? 제가 알기로는 유승민 의원이 찍었다는데, 이준석 그 비대위원. 찍어봐야 니네가 뭐 받아들여야지. 니네가 무슨 뭐 힘이 있냐. 어느 정도로 이 청년들이 우파나 이 새누리당에서 미약한인지, 위쪽에 이른바 기득권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딱 드러나는 거죠. 찍어도 너희들이 끽소리 못하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끽소리 못하고 저만 난리치고 있어요. 저만. 저 관계도 없는 사람이. 하도 제가 새누리당 청년 조직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놓고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구나. 제가 아마 나중에 질문 나올 것 같은데 전 이념 자체는 늘 제가 존 스튜어트 밀부터 해가지고 자유주의 노선으로 가왔는데 활동은 제가 강준만 교수 진영에 안티조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 그러다가 제가 포탈하고 싸우면서 역시 이념은 똑같은데 진영을 바꿨죠. 싸움하는 진영을. 그러니까 한 20대하고 30대 초반까지는 좌파 진영에서 있었고 이제 그 이후는 우파 진영이 있었는데 문화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념 차이보다 문화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솔직히 적응이 안 됐을 때가 있는 게 좌파 진영에서는 한 20, 30대가 위에 이른바 좀 꼰대라는 사람이 기분 나쁜 말 하잖아요. 다음날 책상을 복도에다가 던져버려요. 절대 위에서 꼰대가 말 함부로 못해요, 젊은 애들한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제가 우파 쪽에 이른바 저는 이제 빅뉴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미디어 협회라고 제가 빅뉴스, 뉴데일리, 조갑지닷컴 이렇게 해서 만든 협회, 지금 제가 협회장 하는데, 이 협회 초기 시절에, 저는 어쨌든 각 회원 대표로 나온 거죠. 회원사 대표. 저도 언론사 대표. 그리고 어떤 한 분도 언론사 대표로 똑같이 나왔는데, 이 회식을 하는데, 우리 이제 임력에서,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부르더니, 너 여기 어른들 먹으니까 고기 빨리 구워라는 거야. 그래서 적응이 안 됐어요. 딱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내가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말이 나오니까 그냥 집에 갔어요. 화를 내고 뭐고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계산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한 밤새 고민하다 보니까 이쪽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뒤에 한번 세게 한번 충돌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 오히려 이런 문화 자체는 확실히 그쪽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좋아 보이지만은, 여기 또 하나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이 오른쪽 사회에. 잘 모르는 분야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 방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제가 포털 싸움을 처음 얘기하더라고요. 포털의 프랑스를. 어른들 잘 모르는데, 보니까 올바른 얘기하고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계산 없이 밀어주는 문화가 있어요. 좌쪽은 어떻게 됐냐면은, 저거 맞는 얘기인데 내 자리에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은 어떻게 살아도 해방을 나. 그거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잘 모르면은 그냥 팍팍팍 해줘요. 그래서 임미업이 하나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임미업은 뭐 지금 김성욱 대표도 있죠. 뉴데일리 전경훈 기자 있죠. 미래한국 김범수 대표, 김주련 기자 진짜 우파에서 거의 얼마 안 되는 젊은 층이 끌고 가면서
임복일 대표라든지 조갑재 대표가 이렇게 고문서 뒤를 봐주는 세대가 완벽하게 조화된 협회예요. 사실은 그 우파에 좀 이 청년들이 좀 도전하고 진출해 나간 거에서 제가 인명은 좀 많이 보급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좌파 쪽에 있는 것들을 좀 보급했는데 그러니까 우파에 이렇게 딱 어른들이 봐주는 요 문화와 좌파 주는 문화가 좀 절묘하게 좀 결합된 게 임미협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30대인데 임미협 회장을 하거든요. 그거를 받아주는 겁니다. 임미협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 박수 쳐드립니다. 실제로 침묵은 벤이지만 변희재 대표님이랑 가끔 이제 식사 자리나 이런 글 같은 걸로 이제 마주할 때 보면 저희가 많이 혼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도 개인적인 고뇌도 많고 힘든 일도 많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사실 기대고 싶은 곳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요즘 이제 변희재 대표님이나 종길 실장님 저희가 자주 뵈면서 좀 기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 봐도. 그래서 사실 고단이라는 말이 이제 정규재 실장님의 전유물 같이 됐어요. 호가 돼버렸죠. 호가 됐다. 인생은 고단한 거지요 하면서 이제 시작했죠. 이제 말씀하셔서 이런 별명이 생겼는데 먼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는 호라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호를 붙인 사람들의 대개 호는 굉장히 거창한 것들을 많이 붙이거든요. 거창한 것들을 많이 붙여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아주 그 이상한 호들을 붙여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자기 집 살던 뒷동네 뭐 산 이름을 붙인다 이런 건 또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호로서 뭐 누군가를 호칭해야 되는 시기가는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호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선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그분은 물론 훌륭한 분이니까 그런 호를 붙입니다. 청설 이런 호도 있어요. 제가 들어본 호 중에 가장 참 대단한 호 청설이 들을 청자의 눈설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눈 내리는 소리를 나는 들을 수 있어. 그럼 제가 괄호 열고 닫고 놀고 있네. 그래서 누가 호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호라고 또 붙어 있는 거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놀. 근데 누가 저에게 고단 선생 뭐 이런 호를 또 붙여놨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고 보니까 이제 누가 또 한자까지 붙여서 외로울 고자에 아침 단자를 그 고단이라는 거예요. 야 뭐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애정으로 제가 이제 인생은 고단한 것인데 뭐 매일 그걸 밖에서 타인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뭐 나의 행복이 주어지거나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원래 인생은 고단한 거고 현실은 현실이어서 현실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정치가 되더라도 이제 이런 뜻에서 인생은 고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애칭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지식인의 용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이 고단하다는 건 다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 너무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야 원래 인생은 고단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멘토가 없잖아요. 보통 우리 시대의 멘토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근데 우리 시대 멘토라고 되어 있는 인간들이 다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안철수거든요. 그러다가 중도 아니면서 왜 머리 감고 다니는 거야. 별 대표 그거 올라가고 성적이 없다. 네, 성적 없다. 네, 맞습니다. 아니 신부가 자기 신부라고 로망칼라 하고 다니면서 신학대학도 나오지도 않고 사제서 돈도 받지도 않은 인간이 자기가 신부다 그러고 다니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중도 아니면서 중이라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어떻든 가짜 멘토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옛날에 대학교 졸업할 때는 직장이 널렸는데 지금 너희들은 불쌍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되게 서울대 나온 애들이거든요. 서울법대 나온 애들은 지금도 취직 잘 돼요. 네. 근데 옛날에 어느 때는 대학생들이 편하게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그나마 잡을 수 있었던 시기는 80년도 초반, 한 83년, 4년 이때부터 80년도 후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좌경이 제일 심한 소위 네. 서울법대 82학번부터의 지금도 대부분 82학번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세대 일부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집단적인 착각을 젊은 친구들 만나고 다니면서 야 옛날에 대학 나오니까 직장 많았는데 말이야 지금은 너희들 직장도 없어 이 자본주의 엉터리야 이라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쓰레기들이. 그 원래 인생은 고단한 거고. 나는 언제 대졸자에게 대학 졸업해서 평균적인 대학 졸업생들에게 직장이 여러 개 있어 본 나라도 없고 때도 없어요. 원래 그런 것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빨리 또 이 청중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질문을 좀 섞어서 하려고 해요. 변희재 대표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시려고 했지만 나는 도대체 누구의 지지자인가? 뭐 이런 말씀 많은 질문들을 받으시잖아요. 도대체 새누리냐, 뭐 민통이냐, 뭐냐, 뭐 너는 뭐 좌파냐, 우파냐, 막 이런 막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과 더불어서 대선이 끝난 이후에 또 본인의 계획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아니, 누구를 지지하는 거 대선 끝나고 계획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상당히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시사토론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기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그 동아리는 유지가 되는데 연결이 되고 오기까지. 제가 대학 동창회는 이제 미학과에서 거의 제명 수준이기 때문에 연락 오지도 않고 가본 적도 없고 제 동기들도 저한테 연락도 안 와서 미학과하고는 연이 없지만 고등학교 시사토론반 동아리는 아직까지 연결이 될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애착 있는 동아리인데 참고로 우리 시사토론반은 토론은 막 태면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아주 스파르타로 토론을 좀 가르쳐서 1, 2학년끼리 토론하다가 이제 개그장 떼고 하다가도 1학년들이 너무 열받게 하면은 토론 잠깐 중단. 나가서 몇 대 패고 다시 토론시키고. 아니, 그렇게 좀 토론을 좀 해서 제가 지금도 토론할 때마다 상당히 좀 위험한 게 그때 생각이 나니까. 막 고발하면은 이거,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집합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토론반을 운영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좀 선진 정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로망을 좀 갖게 됐었는데, 이른바 서구식 정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정당 생활을 하고, 그 당하고 같이 하면서, 사양식이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특히 유럽은 더 강한데, 그런 정치를 좀 꿈꿨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저도 그냥 하나 정당은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92년도 이후에 민주당 제로선화도 맞았고, 그래서 그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그냥 정말 정당 민주적 관점에서 그래 나는 끝까지 민주당하고 가야 되겠다. 미국 같은 경우도 한 번 공화당 하면 어렸을 때 대부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공화당 하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로 제가 민주당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민주당 노선에 언론을 했었고. 근데 문제는 노 대통령 이후 그 민주당을 깨버리고 열린당을 창당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전혀 제가 사상을 전향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게 민주당 노선에 계속 언론을 해왔는데 노 대통령이 탈당해서 나갔잖아요. 연당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볼 땐 그 사람이 변절자예요. 그건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볼 때는. 근데 이제 아예 그 당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 자체가 완전히 뭐 몇 번 대통합민주신당이니 뭐니 막 복잡하게 가다가 지금 민주통합당으로 운영이 돼 있고 제가 민주당 좀 노선을 좀 걸으면서 같이 했던 이른바 제 동지들, 지금 김경재 특보 뭐 한강원 좀 저랑 관계는 없지만은 하나갑 대표. 네. 다 왔잖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어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른바 정통 노선, 즉, DJ 이전에 신익희, 조병옥, 그리고 저 동아일보 사주였던 김성수 씨가 창당한 그 1955년도의 민주당의 노선이 이제 완전히 지금 이쪽으로 생으로 넘어와 버린 겁니다. 이제 그 노선 이제 친노대다 폐기 처분했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민주당이 종북하고 손잡은 지가 얼마 안 돼요. DJ 빼놓으면은, 지난 2010년도 지자체 선거 때 통진당을 연합한 게 최초입니다. 종북당하고 민주당이 연합한 게 그때가 최초니까 얼마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선하고 계획에서, 연결되는구나. 문제는 이 대선 결과에서 만약에 지금 이대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이 엄청난 노동을 칠 텐데, 저는 지금 들어온 분들, 김경재 씨, 하나갑 씨, 한광옥 씨, 뭐 이윤수 씨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노선 싸움이 벌어질 텐데 분명히 친노하고 이제 정통 노선하고
그쪽 가야지 역할이 있고, 저도 이제 MB 정부 때 이제 보면은 야당이 엉망진창이면은 여당이,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게 MB 정부 때 드러났거든요. 박근혜 정권하고 뭐 별 다르겠습니까? 야당이 초반부터 또 거짓선동 해가지고 몇 대 치기 시작하면은 정권이라는 거야 어차피 또 파퓰리즘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엉망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당 개혁에 혹시 전쟁이 벌어지면은 강력히 참전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야당에. 그래서 빼앗긴 민주당 우선을 꼭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는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제가 안철수에 대해서 정말 아직까지 저는 이 증오심에 지금 안철수만 봤다 하면 돌아버리는데 그 사람이 무슨 뭐 노선이고 뭐 떠나가지고 정치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안철수 씨가 발 벗고 문재인 위해서 마이크 잡고 도와주라는 입장이에요. 도대체 이건 시장 바닥 들어가면서 이게 지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엉망진창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를. 근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안철수 씨가 존경받는 기업인 1위에 올라갔을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가 꼬였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꼬인다. 왜냐? 기업인의 정확한 역할이 있는데 안철수 씨는 그 기업인의 역할을 방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존경받는 기업 1위 왔으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업하다 포기했잖아요. 유학 가고 뭐 교수하고. 그래서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안철수 씨 관련 사실 책을 쓰다가 제가 포기를 했는데 예 선생님은 쓰셨지만은 그 안철수 관련 텍스트를 보면 막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소리하고 막 소리하니까. 그래서 제가 못 썼어요. 못 썼는데 인내심을 조금 더 가져야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그러니까 황장 선생하고 정선생이 쓰셨더라고요. 도저히 그거를 텍스트 못 보고 때려쳤는데 오히려 이제 그거를 비판하려고 제가 이병철 회장 관련된 삼성 창업주죠. 예. 그 텍스트를 옛날 걸 찾아서 읽었는데 잘됐다. 그러면은 내년 1월에 지금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병철 회장 관련 책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주로 이제 경영적 접근하고 좀 이른바 전문가형 접근을 하는데 20, 30대에게 좀 대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병철 회장 관련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현 시점에 맞게끔. 그래서 제목도 딱 구상했는데 이병철 2013 이래가지고 존경받는 기업인이 어떻게 하는지부터 바로 잡아야지 안철수 형상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시단이기 때문에 기업가가 다른 거 하고 다니는 걸 자꾸 존경하는 것 같은데 기업가는 기업 열심히 해야죠. 유학 간 걸 자랑하고 교수한 걸 자랑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철수 씨는 지금 제가 계속 불편하게 느끼는 거는 한 분야에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의사하다 포기했죠. 기업하다 포기했죠. 교수하다 포기했죠. 대선 후보하다 포기했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마치 다양하고 다채롭고 아주 뭐 멋있는 삶으로 간 거, 이걸 다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기업화 성공시킨 이병철 회장 삶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하고도 상당히 달라요. 이병철 회장은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아버지가 서당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부자였는데 그걸 이른바 사회하는다고 해서 서당을 만들었어요. 마치 기업에서 재단 만들어서 학교 만들듯이.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철학을 좀 갖췄습니다, 이분은. 그냥 단순한 이 기업이 아니라 혼자서 계속해서 호암 경월이라는 목이 있는데 제가 좀 그걸 좀 찾느라고 이른바 헨리 포드 그리고 카네기 뭐 이런 이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가들 책을 봐도 말의 수준이 이병철 회장 게임이 안 돼요. 포드나 이런 사람하고. 그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이병철 회장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카린 밀수범으로밖에 몰라요. 뭐. 젊은 애들은 그냥 사카린 밀수 끝.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가져와서 기업이란 뭔가, 기업가란 뭔가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정치란 뭔가, 교수란 뭔가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정교재 실장님도 그 정교재 TV뿐만 아니라 2030 세대나 앞으로 2013년도에 계획과 포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 나이가 되면 포부 같은 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을 열심히 좀 더 한다. 뭐 그런 것이죠. 뭐 정규제 TV는 좀 더 재밌게 좀 더 다양한 이슈로 이제 좀 뭐 해서 좀 아무래도 인문 쪽에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느낌도 좀 듭니다. 또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이 좀 좋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이 책에 대한 뭐 고전일기 같은 것을 이제 직접 좀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이제 이런 아주 자잘한 계획들이고
아마 이제 내가 한국군제시문 논술실장으로서의 할 일은 이제 대선이 끝나면 이제 비로소 나의 투쟁이라고 할까. 저는 이 소위 가짜 경제학과의 투쟁, 네. 예,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지금 시각이 9시 18분인데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더 듣고 싶으시죠? 네. 테이프가 네, 사실 이런 게 사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저쪽 진영의 전유물이었잖아요. 예. 이렇게 토크하고 모이고 자발적으로. 사실 저희 이번에 홍보를 아주 SNS로만 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딱 2개만 사용했어요. 뭐 전화를 돌린다든지 조직을 동원한다든지 부탁도 안 했고요. 이게 정말 점점점 조금씩 두 분의 노력이 이 사회에 싹을 틔우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보면 콩고물이라도 받아먹는 약간 좀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예. 먼저 이렇게 하신 것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저희 정말 몰랐어요. 그렇죠. 예. 저희 원래 한 20명, 30명 오면 많이 온 거다 생각했었는데 예. 너무 많이 와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스트레스가 더 많이 올까봐 스트레스였거든요.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네. 아무튼 이제 올해가 지나가고 2013년도가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 것 같습니다. 또 우여곡절이 시작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두 분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많은데 여기 계신 2030 세대가 그 가장 팔팔한 그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면서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제가 막 이런 팬들이 실장님과 대표님 뒤에 언제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 기간이라서 안 온 분들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겁주는 거. 감사합니다. 있으니까 똑바로. 아니, 근데, 우리 변 대표도 일하는 걸 가만히 보면, 예. 제가 이런 표현 참 미안한 표현이긴 하지만, 굉장한 포텐셜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속칭 이제 물건이다. 정말 좋은 물건이다는 걸 느끼는데, 그거는 이 팬들이 좀, 밀어줘야 돼요. 근데 밀어주는 것은 안철수를 밀듯이 그렇게 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정진할 수 있도록, 밀어야지, 그저 빠가 되어서 민다든지 이러면은 안철수처럼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도 원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을 텐데, 이제 대중의 막 열화와 같은 지지가 이제 몸에 독이 되어서 쌓여가지고 어느 날 지 스스로가 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일부터 다 이제 기억의 재구성, 조작하기 시작하고 군대 간 얘기, 뭐 단란이 뭐예요, 별 아양을 떨면서 자기가 위인인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즐거우셨다면 크게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